자, 이번 시간에는 서브노트 151페이지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자부터 2배 사근 연기 그것까지 지금 차근차근 다 배워오셨고요. 자, 이제 하는 거 뭐냐면 너 2배 사근 연기 했네? 그럼 종합소득 금액 얼마니? 라는 걸 계산을 해보는 건데 각각의 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야 뭐 지금까지 했겠지만 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소가 되는 건 아니어서요. 우리 항상 반드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분리과세 되는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이자하고 배당 합해가지고 1,900만 원인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럼 그 사람의 올해 종합소득 금액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0이에요. 왜요? 분리과세 되니까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는 금액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 일용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용근로 하시는데 뭐 건설 현장 다니시면서 1년에 한 4천만 원을 버세요. 버시긴 버시는데 자, 그분은 일용직 근로자예요. 자,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면 그분은 대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안 돼요. 자, 그럼 그분은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어머니 이번에 복권이 되셨어요. 자, 1억이 됐어요. 로또가. 자, 로또가 1억이 되셨으면 그 로또는요. 무조건 분리과세 하잖아요. 대가 받을 때 세금 띄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종합소득이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종합소득 금액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분리과세하는 금액들 또는 위에서 이렇게 비과세하는 금액들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예제 1번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 근로소득이 있대요. 자, 근로소득 1200.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대요. 자,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종소금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X. 자, 사업소득 금액 보니까 1500이 있대요. 자, 얘 1500.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는데, 필요경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얼마냐고 봤더니 480이래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이 있는데 1520이 있대요. 자, 1520이 있으면 그 1520은요. 어차피 종합소득 합산할 때는 필요가 없죠. 그럼 그분의 종합소득 금액은요, 사업수익 금액 1500 내려오고, 근로 1200 내려오고, 기타 소득은요, 300만 원을 지금 넘어갔죠. 자, 300만 원을 넘어가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종합소득 안에 빨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금액을 합해야 되니까 그 금액은 31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되게 쉬워요.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시험 문제에 이걸 안 보고 가면 막상 보면 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종합소득 금액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니까 반드시 좀 아시고요. 자, 저랑은 이제 152페이지에 결손금 공제란 걸 보죠. 자, 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2배 사근 연기 6개의 합계 금액을 구하는 건데, 자, 이 소득 금액들 중에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사업소득이에요. 자, 얘를 빼고는 마이너스 소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자는 비용 자체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나올 수 없죠. 배당은 심지어 뭔가를 더했으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근로도 수입의 일정 금액을 빼는데, 자, 이거는 내가 실제 발생한 게 아니라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총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빼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절대 못 나와요. 연금도요, 표에 있는 금액을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절대 못 나와요. 기타요, 실제 발생된 금액을 빼주는 게 있는데, 자, 걔들은 뭐였어요? 거의 없는 애들이었어요. 뭐, 복권, 경품권, 자, 그 다음 위약금,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빼준다고 해도 이게 수익 금액 넘어가는 애가 절대 있을 수 없고, 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80%나 70%를 의제해서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나올 일이 전혀 없어서, 이 종합소득금에서 결손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업소득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금액을 다른 소득금액이랑 다른 종합소득금액이랑 합산시켜서 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152페이지의 결손금 공제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사업소득에 있는 결손금은 어떻대요? 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근연기 2배. 자, 얘들이랑 순서대로 차감할 수 있대요. 혹시 너 마이너스 여기서 떴니? 그럼 종합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 순서대로 해서 얘네들이 소득금액이 있으면 차감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금액 결정하세요. 라는 거고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는 어떻대요? 다른 소득과 공제할 수가 없대요. 만약에 사업 중에서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결손이 발생했다. 그럼 종소 계산할 때 딴 소득에서 뺄 수 있느냐? 그건 안 빼준대요.
자,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작년에 넘어오는 결손금이 있었어요. 그럼 그건 뭐부터 빼야겠어요? 네, 사업하고 일단 빼고, 그래도 안 되면 근연기 2배수금으로 빼겠죠. 그래서 2월 결손금 그렇게 돼 있고요.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2월 결손금 있어도 뭐하고만? 부동산 임대하고만 차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봐보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결손금을 빼요. 자,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300이 났고요. 근로소득이 400인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사업에서 마이너스 난 걸 다른 금액이랑 합해서 종소를 계산할 수 있냐? 사업소득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올해 종합소득 금액은 1이 되는 거예요. 뭐 1억이라고 해보죠. 억이라고. 자, 근데 2월 결손금을 봐보면 일반적인 사업소득은요, 2월 결손금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X1년도부터 보면 X1년도에 마이너스 500이고 소득이 근로가 200이어서 X1년도에는 마이너스 300이었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2월이 돼요. 다음 연도로. 자, 다음 연도로 2월 됐을 때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먼저 빼고 근연기 200 순서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자, 사업소득이 200이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00 빼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어디 있어요? 근로에서 또 마이너스 1을 빼서 이때의 소득 금액을 2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일반적인 사업소득이에요. 자, 하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좀 달라요. 자, 부동산 임대로 봤더니 마이너스 300이 났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산을 해볼까요? 자, X1년도에 부동산 임대에 마이너스 500이 있어요. 그렇다고 종합소득 계산할 때 얘를 다른 소득이랑 이렇게 차감할 수 있느냐? 부동산 임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이 있더라도 X1년도의 소득금액은 200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갔어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했던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갈 텐데 자, 이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에 200이 있고 근로가 300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차감이 되느냐? 부동산 임대는 그게 안 돼요. 누구하고만요? 부동산 임대하고만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이 넘어왔어도 마이너스 200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쪽은 소득이 없어지고 근로소득하고는 차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이라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152페이지에. 옳지 않은 것이요. 1번. 부동산 임대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2번.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아니래요. 거기서 발생한 거는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연기 2배 맞죠? 3번.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가 아니래요. 거기에 2월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안 되면 퇴직이랑 양도랑 공제합니다. 자, 이 표현 정말 자주 나오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안에서만 통산하는 거예요. 결손을. 뭐 그걸 퇴직이랑 양도랑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2013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소득금액에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자, 2월 결손금 몇 년까지냐면 10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위에 한번 올라가 보죠. 152페이지 위에 3번 2월 결손금에 보시면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2월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009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돌려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153페이지에 가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을 보시죠. 슬라이드를 좀 볼게요. 과세표준의 계산. 자,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2배 사근 연기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그 소득금액 합해진 게 이제 비로소 종합소득금액이 돼요. 뭐 사업소득 결손금까지 통산해서. 그럼 이 소득금액이 되면 여기에다가 바로 세금 빵! 세율을 때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니냐면 자, 우리 지금 소득세잖아. 개인들이잖아요. 개인들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살아가려면 뭐 이 소득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내가 살려면 부양가족들, 내 가족이 많아요. 그러면 부양가족 먹여 살리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부양가족도 있고 내가 생활하면서 뭐 보험료를 지출하고 의료비를 지출하고 뭐 교육비를 지출하고 기부도 하고 자,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자, 여기서 발생하는 개인들이 발생하는 이런 경비들을 이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빼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득세의 좀 특징이에요. 법인세랑 다른 개인들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얘를 빼주는 방법에 두 가지를 지금 두고 있어요. 뭐냐면 소득공제하는 방법이라는 거하고 세액공제라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공제라는 건 뭐냐면 자, 소득금액에서
이 소득공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과세표준, 즉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과세표준이죠.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만큼 세율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자, 소득공제하는 애들은 자 이렇게 과세표준 계산하는 단계에서 미리 한번 빼주는 게 소득공제 한다고 하고요. 세액공제한다는 거는 너가 지출이 있었어도 과표 계산할 때는 안 빼주고 일단 세금 다 계산한 다음에 너가 지출했니? 그럼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에서 한번 빼줘볼게 라는 게 세액공제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 효과를 좀 한번 봐봐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래요. 예를 들어서 연봉 10억인 사람이 3천만 원의 지출을 한번 했다고 볼게요. 3천만 원의 지출. 자, 그럼 원래 연봉 10억인 사람이면요. 자, 이 소득 금액, 연봉이라기보다는 종합소득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종합소득 10억인 사람이면 우리 세율표에 보면 5억만 초과해도 이미 42%니까 자, 이 사람은 10억이라는 소득이 있을 때 세율 42%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한테 지출이 3천만 원 있었대요. 아까 뭐 보험료나 의료비나 막 그런 게 3천 원이 있었어요. 그럼 그 3천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순간, 소득공제를 해주는 순간 그 사람의 소득 금액이 10억에서 얼마로 바뀌겠어요? 세금 과세하는 소득 금액이 이 3천만 원을 빼고 나면 9.7억으로 바뀌죠.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의 산출세, 납부해야 될 세액은 얼마로 바뀌겠어요? 원래 10억에 42%에서 산출세액이 나올 게 9억 7천에 42%에서 산출세액이 나오니까 자 10억일 때하고 이걸 소득공제 해줬을 때하고 세금 차이가 얼마나요? 자 이거 하라 그러면 자 10억일 때 세금 계산하고 9억 7천일 때 세금 계산한 다음에 빼시는 분 있어요? 자 그런 거 아니죠. 뭐예요? 내가 이 3천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순간 내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얼마가 줄어요? 3천만 원이 줄잖아. 3천만 원? 그쵸? 그럼 3천만 원에 세율 42% 곱한 금액만큼이 산출세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세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순간 뭐만큼 내 세제 혜택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적용받는 세율만큼 내 세금이 줄어들어요. 소득공제를 해주면. 이거 이해되시죠? 자,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면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적용받는 세율, 내 소득공제 받는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세제 혜택은 얼마요? 내가 적용받는 세율, 자 그걸 곱한 금액만큼 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지출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함은 어떤 뜻이냐면 야, 너 지출했니? 그럼 지출한 금액에 세법이 생각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해 줄 거야. 근데 지금 대부분의 비용에서 12%나 15%만 해줘요. 비용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지출액의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뭐가 유리해요? 당연히 이게 유리해요. 소득공제가. 소득공제 해주면 자기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데 세액공제할 때는 내 세율이 아니라 그냥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만큼 세금에서 빼주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공제가 유리해요. 자, 근데 연봉이 4,600,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이 4,600인 사람은 만약에 얘를 소득공제를 빼줘요. 자,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빼준다고 해도 원래 4,600인 사람이면 세율 몇 퍼센트 적용받는 사람이에요? 15%.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비용으로 빼줘서 내 과표가 3천만 원만큼 줄어든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은 얼마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자기가 적용받는 세율인 15%만큼 적용을 받았을 거고 이 사람이 세액공제 받았다고 해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인데 15%를 지금 인정한다고 하면 450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자, 옛날에는 대부분의 지출, 우리가 지출하는 걸 어떤 형태로 빼줬냐면 소득공제로 빼줬어요. 자, 그럼 소득공제로 빼준다라고 하면 똑같은 3천만 원을 지출했어도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3천만 원을 지출하면 자기 세율만큼 세제 혜택을 봐서 크게 보고요. 소득금액이 작은 사람이 똑같은 3천만 원을 지출해도 그 사람은 원래 세율이 낮다 보니까 적용받는 혜택도 낮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출을 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소득공제를 하면. 자, 근데 이 소득공제 하던 걸 만약에 세액공제라는 형태로 차감을 해주게 되면 자, 연봉 10억인 애가 하던 4,600만 원인 애가 하건 세법에서 정한 비율만큼만 그냥 빼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법이 옛날에는 다 소득공제 해주던 거를 이렇게 소득공제 해주던 거를 야, 소득공제 해주면 소득이 많은 애한테만 혜택이 이렇게 많이 가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항목을 지금 세액공제로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출을 하면 어떤 애는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어떤 애는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분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수업을 들으실 때도, 지금은 소득공제 배웁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하는 애들은, 비용으로 빼주니까 내 세율만큼 세제 혜택 받는 애들, 자,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배울 거고, 자, 지금부터는 세액공제를 배웁니다. 이 세액공제라는 애들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내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그냥 세법이 빼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득이랑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항목. 자,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큰 틀을 먼저 알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배워야 되는,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지죠. 옛날엔 그냥 거의 다 소득공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빼는 금액만 계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얘는 소득공제고요, 얘는 세액공제고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되게 좀 불편한, 여러분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지금 하나씩 보는 게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인데요.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 인적공제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 과세표준 계산하기 전에 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그 공제 항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인적공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딜 배우고 있는지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자, 소득공제를 먼저 배울 건데 소득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지금 인적공제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인적공제가 뭐냐 했더니 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게 인적공제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요. 근데 내가 배우자도 있고 내 애들도 있는데 일을 안 해요. 나 혼자 벌어서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그 먹여 살리는 애들이 있으면 부양가족 한 명당 야, 그래 150만 원까지 빼줄게. 150만 원 그냥 비용으로 빼줄게. 라는 게 인적공제, 소득공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부양가족이 있으면 전부 다 해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요건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요건들을 다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고요. 세법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주가 있어요. 내가 먹여 살리는. 그게 누구냐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우리 154페이지 하단에 나와요. 하단에 보면 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누구요? 우리 부모 세대들, 직계존속, 직계비속,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형제자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직계존속, 내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 이런 사람들이 150만 원 공제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를 볼까요? 장인어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장인어른은 누구예요? 내 배우자의 부모 되죠.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모시고 있으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장인어른 입장에서 사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사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이? 생각해 보면 항상 세법은 본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사위라는 애는 누구예요? 내 자녀의 배우자죠. 그럼 걔는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 배우자의 부모냐 아니면 내 자녀의 배우자냐 이 조건을 따져서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자, 직계존속할 때는 요즘에 이제 이혼, 재혼 많이 하시니까 계부나 계모도 돼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요. 물론 내가 낳은 자녀일 수도 있지만 입양한 애들도 되고요. 위탁아동, 위탁해가지고 데려다가 기르는 애들. 자, 그런 애들까지도 가능하고요. 형제자매까지도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땐 당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원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끼리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제해 줄게 라는 표현이 뭐냐면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당의 배우자도 포함하겠다라는 표현이 우리 지금 교재에 예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공제 대상 가족 이건 다 이해를 하신 거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해주느냐? 또 하나의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연령이란 건 세법이 생각하는 거는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 20세 이하까지는 그래 내가 좀 키워야지. 자, 60세 넘어가면 내가 모셔야지.
근데 세법은요, 20세부터 60세까지는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남이 벌어 먹여 살리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법의 입장이. 다만 배우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뭐 20세 이하, 뭐 19살, 18살 그래도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60세가 넘어가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 그게 아닌 사람들,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 자, 이 사람들은 20세, 60세의 룰을 따져서요. 부모님이 58세인데 일을 안 하세요. 소득이 없으세요. 그 내가 모시고 살아요. 자, 그래도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요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령 요건이 하나 필요해요. 다만 연령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야 20세까지는 되지만 20세 넘어가면 알아서 살아야 돼. 근데 20세 넘어가도 알아서 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우리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 장애인은 근데 안 된다고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안 받아요. 우리 교재가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찾기가 힘드실 텐데 뭐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154페이지 제일 위에 그 표 바로 밑에 별표 1번에 기억해 보세요. 그럼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령 요건도 있고, 자, 그럼 연령만 있으면 되냐? 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왜 빼주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부양가족들이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그럼 내가 공제할 게 없죠.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니까.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린다 함은 그 사람이 소득이 없어야 되는 건데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은요. 1년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이상 소득만 있어도 내 부양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현실성은 없는데. 그러면 그때 말하는 100만 원이란 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즉 소득세법이 얘기하는 모든 소득을 통틀어서 100만 원이 안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맹점이 뭐냐면 자, 종합소득이라 그래요. 종합소득이 100만 원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 종합소득 할 때 입에 삭은 연기가 있어도 분리과세 소득이 있으면 종소로 합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로또가 1억 원이 되었어요. 다른 소득은 없어요. 근데 로또가 1억이 됐어. 자, 그래도 이분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로또 1억은 종합소득이 합산이 안 되죠. 무조건 분리과세 하니까. 자,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종소가 없는 거니까 요건이 충족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하나. 부모님이 금융소득이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안 되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하죠? 그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죠? 자, 그럼 그분은 뭐예요? 종합소득이 없으니까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용직이에요. 자, 일용직이면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러니까 종합소득 합산되는 게 없죠? 그럼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또 하나. 내 부양가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근로를 해요. 회사를 다녀요. 근데 총급여가 500이 안 돼요. 자, 이제 총급여 아셔야 돼요. 우리 근로소득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었는데 그때 그 총급여는 뭐예요? 근로제공으로 받는 대가가 전부 다 포함되는데 뭘 뺐어요? 비과세나 근로소득 보지 않는 거 뺐었죠. 자, 그게 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500 넘어갔어요. 초과하면 그 사람이 안 된다라는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좀 같이 염두해서 알아두시죠. 같이 고려해서. 자, 이제 155페이지에 추가 공제요. 아이고, 이건 지우면 안 됐었는데. 자, 얘는 지우면 안 됐으니까 다시 쓸게요. 우리 인적공제라는 거 배우고 있는데, 자, 인적공제에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대요. 우린 지금 기본공제 150 배운 거고, 자, 추가공제 첫 번째 줄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다음 금액을 추가로 한다. 즉, 내가 이 기본공제 150만 원 받은 사람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줄게요. 자, 첫 번째가 뭐래요? 동그라미 1번이 장애인. 자, 내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래. 그러면 1인당 200만 원 더해준대요. 동그라미 2번, 경로우대래. 그러니까, 내가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원래 60세 이상이면 받는데 본인이 70세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공제 150 받고 경로우대 얼마요? 100만 원 추가로 또 해줄게. 이런 개념이고요. 한부모공제. 자,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난 배우자 없어요. 근데 내 자녀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별했거나 이혼한 사람이야. 그죠? 자, 그런 사람을 이제 한부모라고 해서 혼자 키우려면 힘드니까 1인당 100만 원 정도 공제해주겠다. 자, 4번에 보면 부녀자 공제는 느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분만 돼요. 남자는 안 돼요. 부녀자만 해주는 거니까. 그럼 어떤 부녀자냐? 오른쪽에 보니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야.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해서 1인당 50만 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의 배우자가 만약에 배우자가 없어요.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있는 세대주이면, 그러니까 자, 배우자도 없어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기본공제 받는 내가 부양가족이 있는 거야.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세대주래요. 자, 그러면 이분들도 힘들겠네? 라고 해서 50만 원을 해주는데, 자, 다만 이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는 이분이 나와서 소득이 많지가 않아야 돼. 소득이 엄청 많으면 그건 이제 우리가 배려해 줄 필요가 없죠. 세법이 생각할 때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녀자가 원래 남편이 있는데 나와서 일해요. 근데 내가 종합소득이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사람한테만 50만 원 추가해 주는 거지. 종합소득이 3천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건 뭐 안 나와도 되겠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 바로 밑에 보면 두 번째 꼴표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부모 공제 되나요? 자, 배우가 없는데 자녀가 있다? 되죠. 부녀자 공제 되나요? 자,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죠. 그러면 한부모도 되고 부녀자도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뭘 하겠어요? 당연히 더 금액 높은 거, 그게 뭐예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겠죠. 그 밑에 공제 대상자 판정식이요. 이것도 종종 나와요. 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판정을 해요. 단 연령 기준이 정해졌을 때는 과세기간 중에 기준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기만 하면 공제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20살까지 해준다 그랬어요. 자, 20살까지 해주고 21살부터는 안 해줘. 기본 공제를. 근데 얘가 20살이다가 7월 1일 날이 생일인데 그러면서 21살이 됐어. 자, 원래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한다고 하면 이 사람 21살이니까 안 되죠. 원래 시골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연령 기준이 정해졌을 때는 그 사업연도 내에 20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올해까지는 마지막으로 해주자.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자 범위. 자, 우리 아까 공제 대상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됐었는데, 자, 여기에서요, 원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 사람들이 내가 기본공제 받고 싶으면 생계를 같이 해야 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이 먹고 사는 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에 배우자나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안 해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해외에 나와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만약에 배우자랑 자녀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요. 애들 뭐 교육한다고 나가서 우리 이제 기록이 안 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에 대해서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배우자하고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랑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떨어져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해줄게라는 게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 자, 직계존속도 원래 나랑 같이 살고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소득이 없으셔서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같이 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소득공제 안 해줄 거냐? 주거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별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줄게 라는 게 디귿에 있는 뜻이에요. 자, 배우자 직계비속은 무조건 같이 가는 거고요. 직계존속은 내가 실제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어요. 소득을 보전해드리면서 내 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떨어져 살고 있어도 해줘요. 그게 기억하고 디귿의 뜻이고, 자, 니은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서류회에서 일시태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우리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나랑 같이 살고 있어야만 되는 건데, 니은에 보면 뭐 재학증명, 재직증명에 따라 서류에 따라 일시태거자임을 입증한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재학, 그 학교의 형편에 따라 잠시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얘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도 적용이 가능하겠다. 근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제 기억하고 디은에 있는 항목이 자주 나오니까 기회를 좀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인적공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뭐냐? 156회에 있는 예제 3번이에요. 자, 이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인적공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맞추기가 힘들죠. 시험장에 이거 또 지우면 또 지웠어요. 안 지울 거 그냥 없이 할게요. 이게 작년까지는 슬라이드를 안 쓰다가 올해 처음 쓰는데 옛날에 슬라이드 안 쓸 때는 이쪽에다가 아예 적어놓고 여기다가 판서를 썼는데 자꾸 이쪽에 하니까 기억 못하고 제가 지우네요. 자, 인적공제를 따져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저처럼 표시하면서 해야 돼요. 자, 가능한 거 한번 계산해보죠. 자, 김상민 씨의 가족들이 나왔는데 공제가 어떻게 될 거냐. 자, 본인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 있든 상관없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있으니까 150만 원 되는 거고요. 자, 배우자가 있는데 연령하고 소득 요건 따져야 돼요. 100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소득 요건 되고 배우자는 연령 안 따지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 부친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부친이 사업소득이 500 있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득금액 100만 원 넘잖아요. 부친은 안 돼. 자, 모친이 계신데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60세 넘으셨어요? 되죠. 자, 이때 여기만 하면 여러분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도 항상 같이 보면서 같이 표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추가공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건 장애인하고 경로우대예요. 시험 문제에서도 거의 두 가지만 돼요. 뭐 부녀자나 한부모를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험 문제로.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표시하면서는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지를 항상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봤더니 7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경로우대라는 걸 옆에다 간단히 써줘요. 자, 장남을 봤더니 얘는 5살인데 양도소득 금액이 있대요. 100만 원 넘죠? 그럼 얘는 안 돼요. 자, 차남이 있는데 3살이에요. 20세 이하인데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요. 동시에 얘는 뭐래요? 장애인이래요. 그러면 장애인 공제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놨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가 있을 텐데, 자, 기본공제 150만 원씩 곱하기 몇 명이에요? 동그라미 친 거. 하나, 둘, 셋, 넷. 4명이죠? 그래서 4명에서 600만 원. 추가공제 보니까 우리 경로우대 공제가 100하고 장애인 공제가 200이죠. 그러면 3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합하면 900만 원이 소득공제로 적용받는 인적공제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만. 근데 이거는 몇 번만 해보시면 상당히 익숙해지고 재경관리사라는 게 문제 풀 안에서 거의 나오는데 이 정도 수준을 안 넘어가니까 이 정도까지만 푸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안 쓰면 여러분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쓸게요. 자, 소득공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세액공제 말고. 자, 소득공제에서 처음에 인적공제 배운 거예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로 나눴죠. 그래서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하고 기본공제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배웠어요. 자, 그럼 소득공제 얘가 끝이냐? 지금 나오는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연금 냈던 거를 소득공제 해주겠대요. 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로 따지면 소득공제가 세율 높은 사람한테는 더 유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소득공제인데, 그럼 도대체 연금보험료가 어떤 애냐?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좀 봐보죠. 자, 이제 이거는 거의 외우셨을 거예요. 몇 번을 나왔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제 혜택은 내가 보지만 그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내가 내요. 자,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내는 거에 대해서 법인 입장에서는 지출하면서 송금. 이 혜택을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아니라고 그랬죠. 자, 법인은 송금. 여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법인은 손금. 자, 개인은요. 개인한테는 이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안 된다 그랬죠. 얘는 소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절반은 이제 내가 직접 내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내고 일반적으로 다 내가 내요. 자, 그럼 내가 이 2분의 1이란 걸 부담했을 때,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2분의 1을 부담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156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양가로 3번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예요. 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보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납입하면 오른쪽에 보니까 근로자 부담금 전액을 뭐 한다고? 소득공제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뭐 하겠다고요? 전액을 소득공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도 납부를 하거든요. 자, 그거는 157페이지 상단의 양가로 5번 특별공제에서 보험료 보세요. 보험료 봤더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교요양보험. 자, 이거를 내가 부담한 거 뭐라고요? 전액소득공제한다 그랬어요. 전액소득공제한다고? 전액소득공제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부담했잖아요. 이거 부담한 거 있니? 그럼 전부 다 소득공제로 빼줄게.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걸 내가 부담한 게 있으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거야. 소득공제. 자, 156페이지 양가로 3번에 연금보험료 보면 그 국민연금 밑에 연금계좌라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따로 세액공제로 배울 거예요. 걔네들은 세액공제를 해줘요. 얘는 이제 뒤를 배워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4번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에요.
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도 이제 다 정년 퇴직하셨고, 근데 모아놓은 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게 주택이 하나 있어. 자, 그러면 이 주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얘가 돈이 안 되는데 뭘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 집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은행에다 담보를 맡기고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하나를 담보 맡긴 다음에 은행한테 어떻게 보면 매달 차입금을 땡겨 쓰는 거예요. 맡기고서. 자, 그러다 보면 은행한테 연금 받는 게 나는 은행한테 이제 빌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너 이자 비용은 소득공제 해줄게 라는 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고요. 한도는 200만 원까지 지금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157페이지. 자, 김삼일 씨의 보험료 지출 내역인데 보험료 뭐요? 소득공제가 되는 걸 보라고 했어요. 소득공제. 자, 기억의 국민건강보험 소득공제죠. 니은의 고용보험 소득공제죠. 디귿의 보장성보험. 자,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해줘요. 소득공제가 아니고. 그래서 소득공제 가능한 건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150만 원. 그 정답이 3번이에요. 자, 보험료에서 나오는 거 국민건강보험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내용만 하면. 자, 그 밑에 양가로 6번에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주택자금이에요. 자, 주택자금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과 관련해서 돈 들어가는 게, 살아게 보면 네 가지예요. 처음에 저축을 해요, 저축. 자, 저축을 하면서 동시에 뭐 사겠어요? 돈이 없어서 저축하는 거니까 월세 살면서 우리가 저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다가 돈이 조금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전세로 넘어가요. 자, 전세를 사다가 조금 더 돈이 생기면 그때 이제 자가를 마련하죠. 그래서 세법에서는요, 이 저축을 하거나 너가 전세 담보를 하거나 또는 자가를 할 때 전세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차입금을 껴요. 그 전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전세에 대한 원리금. 원리금이 뭐예요? 원금하고 이자죠. 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 이걸 주택자금이라고 보고요. 자, 내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한테 돈을 꿔서 사요. 꿔서 사는데 그냥 꿔서 사는 게 아니라 모기지론이라고 장기여야 돼요. 15년, 20년, 30년 그래야 돼요. 상환기간이. 그러니까 너가 장기간에 걸쳐서 집 사면서 그 차입금에 대한 만기가 15년, 20년, 30년. 자, 이렇게 장기인 차입금에 대해서는 너가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니? 그럼 그 이자 내는 금액을 내가 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종합소득 계산할 때 빼줄게 라는 거고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저축을 불입해요. 그럼 저축 불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또 소득공제, 그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빼줄게 라는 게 여기 있어서 여기 있는 저축하고 전세하고 자가 여기서 들어가는 금액들은 전부 다 뭘 해주냐면 여기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자, 월세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세액공제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교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하는 내역도 책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얼마에서 300에서 1800만 원까지 해주고 있다. 이 한 줄이 끝이에요. 교재 설명은. 근데 실무에서는 이 주택자금만 해도 교재로 보면은 한 40페이지, 50페이지가 넘어가요. 엄청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시험 문제 낼 수 있느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자금 중에서 월세 말고 월세 제외하고 저축이나 전세나 우리 주택 담보 차입하는 거 있죠. 담보 차입금 관련돼서 발생하는 이자나 원리금 상환에 그 다음에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공제로 차감해 주더라 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소득공제의 마지막 신용카드 공제요. 슬라이드를 좀 볼게요. 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공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원래 신용카드 쓴 거는 내가 이렇게 비용으로 공제받을 만한 항목이 아닌데 세법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 있어요. 이 법인들이 있고 개인들이 있다고 하면 개인 중에서 좀 영세한 사업자들이 있어요. 뭐 가면 뭐 음식점 하시거나 뭐 PC방 하시거나 치킨집 하거나 자, 그런 분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가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준다고.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 현금으로 판 거는 국가에서 알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현금 받고 판 거를 야, 너 소득 얼마 발생했어? 라는 걸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소득세라는 거는 국가가 야, 얼마 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알아서 나 얼마 소득 났으니까 세금 이만큼 낼게요 라고 신고해서 납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은 국가가 알 수 없으니까 세금 신고할 때 그냥 누락시켜요. 근데 신용카드로 거래된 내역 같은 경우는 누락할 수가 없어. 왜냐면 신용카드 거래 내역은 국가가 바로 알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이 연말정산이란 거 할 때 내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얼마 썼지라는 거를 어디 가서 보냐면 신용카드사도 아니고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1년에 카드 얼마 썼는지를 신한카드 얼마 쓰고 하나카드 얼마 쓰고 이런 거 다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그 가게의 거래 내역, 그 가게의 매출 내역이 국세청 정보로 자동으로 빨려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 거래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 얘들 소득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제도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업자, 그게 누구냐면 근로소득자예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의 수가 제일 많으니까 야, 너희들 앞으로 카드를 쓰면 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공제해 줄게. 라는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카드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해주게 되니까 너가 총급여의 25% 이상 쓰면 그러면 일정 비율만큼을 내가 공제를 해주는데 그때 너가 신용카드를 썼을 때는 15%, 직불카드나 현금영수 때는 30%, 그리고 혹시나 그걸 전통시장 가서 쓰면 또는 대중교통하는 데 쓰면 40%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비율이 차이가 나냐? 자, 신용카드 뭐예요? 순수하게 내 신용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를 너무 장려하면 뭐가 나오냐면 신용불량자가 나와요. 카드로 카드를 돌려먹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카드는 카드예요. 카드는 카드인데 신용카드가 아니라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직불카드는 내가 카드를 긁을 때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만 결제가 돼요. 그러면은 직불카드를 쓰는 순간 결제 내역을 국가가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신용불량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국가는요, 신용카드는 15%밖에 안 해주고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까지 해주기로 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전통시장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쓰셨나요? 그러면 걔는 40%까지 해주겠다는 게 국가 입장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4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카드를 2천을 썼대요. 2천을?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얼마 이상 써야 신용카드 공제가 나오냐면 총급여의 25%니까 1,000만 원 이상 카드를 써야 기본적으로 공제가 돼요. 내가 카드 900만 원 썼다? 그럼 신용카드 공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2천만 원을 썼어요. 근데 이 2천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썼을 때하고 2천만 원을 전부 직불카드를 썼을 때 공제되는 금액은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 자, 공제 금액 어떻게 계산해요? 내가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최소한 내 총급의 25% 이상 써야 되니까 그럼 내가 총급의 25%보다 초과해서 쓴 금액이 얼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자, 그럼 이게 이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에 몇 퍼센트 해줘요? 신용카드는 15%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15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빼주는 거예요. 150만 원이요. 자, 근데 얘를 만약에 직불카드를 썼어요. 그럼 똑같이 2천만 원을 썼어도 4천 초과하는 금액이 지금 얼마가 나와요? 1,0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1,000만 원에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30%를 해주기 때문에 자, 똑같이 2천만 원을 써도 직불카드 쓴 사람은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 같으면 뭘 하고 싶어 하겠어요? 네, 직불카드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신용불량자도 안 나오면서 소득 내역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직불카드 쪽에 혜택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온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계산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부분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가 총급의 25% 사용하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전부 다 빼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공제 한도는 있어요. 얼마냐면 총급의 20%나 300만 원이야. 근데 총급여가 4천만 원만 돼도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맞아요. 300 정도까지 공제를 받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근데 이게 또 들어왔어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해서 1억 2천인 사람. 그러니까 총급여가 많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 공제 한도가 또 250이고요. 총급여가 1억 2천을 넘어가는 사람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도 지금 조금 적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예제 5번을 한번 봐야 여러분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또 아예 포기하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봐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요. 자, 신용카드 공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뭐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제율 순서대로 좀 나래를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그래서 정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을 이거에 따라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에 보면 사용 내역이 쭉 나오는데 신용카드 쓴 거, 직불카드 쓴 거, 현금영수증 쓴 게 나오면 자, 그거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썼건 직불카드를 썼건 전통시장에서 총 쓴 게 얼마요? 307만 원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건 직불카드건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이 얼마요? 43만 원이죠. 자, 이걸 먼저 뽑아놓고 자, 그 다음에 직불카드하고 신용카드를 나눈 거예요. 자, 직불카드를 보니까 직불카드가 총 115만 원을 썼는데 전통시장에서 12만 원, 대중교통에서 3만 원, 나머지 자 그거 이외에서 쓴 게 얼마요? 100만 원이 있고요. 현금영수증이 총 235만 원을 썼는데 전통시장 80만 원 쓰고 대중교통은 없고 나머지에서 155만 원 썼어요. 자 그러면 요 직불카드 등으로 들어올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그 직불카드에서 100만 원, 현금영수증에서 155만 원이 빨려 들어오니까 직불카드에서 255만 원을 뽑아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신용카드를 1,035만 원을 썼는데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에서 215만 원, 40만 원을 썼어요. 그럼 그거 이외에서 쓴 게 얼마예요? 700만 원. 자 그래서 이 사용 금액을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먼저 나눠야 돼요. 자 그럼 나눈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지출을 했다고 해서 1,385만 원 전체에 대해서 소득 공개해 주는 게 아니고 총급의 25% 이상 썼을 때만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총급의 25%니까 지금 얼마요? 네, 1,000만 원. 자, 1,000만 원까지는 썼어도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럼 이 1,000만 원까지 쓴 걸 어떤 거에서 썼다고 볼 거냐? 그게 뭐가 나한테 유리하겠어요? 공제율이 낮은 거에서 먼저 썼다고 봐주면 1,000만 원까지 어차피 공제를 안 해주는 거니까 공제율이 낮은 거에서 먼저 썼으면 나머지 공제율이 높은 것들이 공제되는 금액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1,000만 원이란 걸 밑에 있는 신용카드부터 이렇게 올라가도록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신용카드 780, 나머지 직불카드 220을 썼으면 직불카드가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게 여기서 요거 빼니까 35만 원. 그러니까 대중이랑 전통교통은 전부 다 초과금액으로 올라와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만큼 해줘요? 전통이랑 대중교통은 40%, 직불카드 3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나오냐면 150만 원이 나오죠. 150만 5천 원이. 자 그러면 이 금액은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아까 봤죠? 얼마까지 해준다고요? 총급의 20%하고 300만 원까지 해주는데 아까 우리 얼마 나왔어요? 150만 5천 원 나왔죠? 그러면 얘도 안 걸리고 얘도 안 걸리니까 전부 다 공제 가능한 금액이 될 거예요. 우리 교재에 답이 조금 잘못 적혀 있죠? 이게 세법이 개정됐는데 안 바꿔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제 금액들을 이걸로 좀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자, 이제 업데이트 하셨으면, 그 158페이지 제일 밑에, 자, 신용카드 공제 제외. 자, 신용카드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본 계산 문제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론형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자, 신용카드를 썼지만 공제 대상으로는 안 해줄게요 라는 애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보험료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보험료 납부를 카드로 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거를 카드사로 인정 안 해줄게요. 두 번째, 교육비예요. 뭐 초, 중, 고, 대학교. 자, 우리 카드를 쓰라는 목적이 뭐예요? 이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 파악하고 싶어서 카드를 쓰는 건데, 자, 보험료는 내가 결제를 카드로 쓰나 다른 거로 하나 보험 가입 내역을 국가가 자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자, 걔들은 고유목적 사업, 이제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에 대해서 소득 파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세나 지방세, 자기한테 세금 내는 걸 냈다고 해서 뭐 소득 파악할 게 없잖아요. 국가가 자기 소득을.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줄 거고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이런 공과금 납입한 거. 자, 이런 것도 뭐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카드로 했다고 해서 뭐 전기세나 수도세나 가스요금이나 그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일이 국가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 해주고요. 그다음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세 번째 리스료나 상품권 등 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면 여러분 취득세 내죠? 그럼 자동차 사면서 카드 썼다. 그게 이제 이 카드 사용액에 집계가 될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했지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상단에 소득공제 종합한도라고 해서 우리 여기서 보시면 우리 소득공제로 지금까지 배운 게 여기에다가 신용카드까지 이제 배운 거잖아요. 자, 원래 소득공제는 한도 없이 그냥 다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 한도까지만 해주는 게 있어요. 얼마까지냐면 2,500만 한도에서 적용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군가 봤더니 주택자금하고 신용카드. 자, 너희는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얼마까지요? 2,500만 원까지만 적용을 해줄게.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얘는. 그 이후에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득공제만 좀 간단하게 보고 수업을 마치실까요? 우리 재경관리사 교재 334페이지. 결손금 공제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있죠? 자, 얘는 사업이랑 부동산임대랑 나눠서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서브노트가 훨씬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서브노트 보시고요. 337페이지에 보면 이제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됐다고 무조건 세금 때리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 먼저 한번 해서 소득공제는 비용으로 차감해서 이제 과표를 계산하니까 소득공제라는 게 있다 그랬죠. 337페이지 제일 밑에 인적공제부터 해서 이제 소득공제가 나와요. 자, 338페이지에 가면 이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나오죠. 자, 이거 서브노트에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 보시고 339페이지에 가면 약간 좀 애매한 애들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범위, 동그라미 2번에 판정시기, 예외적인 거 언급했었죠.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340페이지에 제일 위에 가면 예제가 나와요. 이건 뭐 풀어보지 마시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연금보험료 공제 나오는데 우리 서브노트가 훨씬 자세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에서 보험료 공제라는 게 나와요. 보험료 공제 뭐예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노인장기요양보험, 자 이런 것들 341페이지 제일 위에 예제 나오는데 서브노트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우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주택자금 공제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주택자금이 엄청 복잡한 건데 이렇게 네 줄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시험 문제 내기는 힘들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그 밑에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나오죠.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면 제가 아까 표로 정리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로 정리해서 보시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보기 싫죠? 이렇게는 정리하지 마시고 서브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342페이지 제일 밑에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그게 343페이지 위에까지 나오죠. 자, 이거는 중요해요. 자주 나오니까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343페이지 중간에 4번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주택자금하고 신용카드는 2,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득공제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이제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액공제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